2005년 봄과 가을, 부산 북구 만덕동 주택가 골목에서 5달 간격으로 서로 다른 두 여성이 비닐로 머리를 덮인 채 결박된 상태로 발견됐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두 사건이 한 사람의 손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범인이 벌써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20년 뒤 단 하나의 조직 검체가 모든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봉인된 사건 노트 그날의 기록을 함께 열어봅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말하지 못한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2005년 4월 18일 오전 6시 30분, 부산 북구 만덕새마을 시장 뒤편 골목이었어요. 출근길 주민 정태수 씨가 골목 모퉁이에 버려진 쌀포대를 발견했죠. 처음엔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포대 안에서 사람의 형체가 드러났죠. 정태수 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오전 7시 북부경찰서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포대를 열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건 28살 직장 여성 이수진 씨의 시신이었습니다. 머리엔 검은 비닐이 씌워져 있었고 손과 발은 노끈으로 단단히 결박돼 있었어요. 목에는 뚜렷한 압박 흔적이 남아 있었죠. 경찰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감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어요. 사망 추정 시각은 전날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 이수진 씨는 전날 오후 6시경 회사에서 퇴근한 뒤 행방이 끊어졌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회사는 부산 진구 서면에 있었어요. 집까지는 버스를 타고 만덕동 정류장에서 내린 뒤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평소 같으면 오후 7시 전에는 집에 도착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밤 10시가 넘도록 연락이 안 되자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쌀포대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장엔 별다른 단서가 없었어요. CCTV도 거의 설치되지 않았던 시기였죠. 2005년 당시 만덕동 골목엔 방범 카메라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골목은 좁고 어두웠고 저녁 시간이면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었어요. 가로등도 몇 개 없었죠. 경찰은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만덕동 일대 상가와 주택 200여 곳을 직접 방문했어요. 혹시 수상한 사람을 보지 못했는지,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물었죠. 하지만 목격자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쌀포대와 노끈은 시장 주변 어디서나 흔히 구할 수 있는 물품이었어요. 포대엔 특별한 제조사 표시도 없었죠. 노끈 역시 농협이나 철물점에서 파는 일반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수진 씨의 동선을 역추적했어요. 회사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했다고 했죠. 특별히 누군가와 약속이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기사의 증언도 확보했어요. 이수진 씨는 오후 6시 40분경 만덕동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렸다고 했죠. 그 이후의 행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류장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그 짧은 구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어요. 납치 후 살해, 우발적 범행, 계획적 범행. 하지만 명확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죠. 그렇게 첫 번째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달이 흘렀어요. 2005년 9월 3일 오전 7시, 같은 골목에서 다시 한번 쌀포대가 발견됐습니다. 신고자는 이번에도 출근길 주민이었어요. 장소는 첫 번째 발견 지점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이었죠. 경찰이 포대를 열었을 때 안에는 45살 자영업 여성 최영미 씨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와 모든 게 동일했어요. 검은 비닐로 머리를 덮고 노끈으로 손발을 결박한 상태. 목의 압박 흔적도 똑같았죠. 부검 결과 역시 질식사였습니다. 최영미 씨는 이틀 전인 9월 1일 저녁 시장에서 장을 보고 귀가하던 중 사라졌어요. 그녀는 시장 근처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평소장을 본 뒤엔
오후 8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가족들은 밤 10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신고를 했죠. 이틀 뒤 그녀는 쌀포대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북부경찰서는 즉시 비상이 걸렸어요. 두 사건의 연관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같은 장소, 같은 수법, 같은 유기 방식. 연쇄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어요. 형사 20명이 투입됐죠. 하지만 두 피해자 사이엔 아무런 접점이 없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시내 회사에 다니는 미혼 여성이었고, 최영미 씨는 시장 근처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기혼 여성이었어요. 나이도 직업도 생활권도 달랐죠. 단 하나 공통점이라면 둘 다 만덕동 주택가에 살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들을 정밀 분석했어요. 그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됐죠. 두 피해자의 옷과 포대에서 미세한 모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이 모래는 낙동강 매립지에서만 나오는 특정 성분이었어요. 당시 낙동강 하구 일대에선 대규모 매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죠. 경찰은 이 단서에 주목했습니다. 매립 공사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공사 인력만 해도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였고 신원 파악조차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모래 성분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에 역부족이었죠. 결박에 사용된 노끈과 포대 역시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시장 주변 상점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물품이었어요. 경찰은 만덕동 일대 남성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죠.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전과 기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수사는 점점 난항에 빠졌습니다. 2005년 말까지 경찰은 용의자 선정조차 하지 못했어요. 두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줄어들었어요. 유족들만이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멈춰섰죠. 그들의 눈엔 아직도 그날의 쌀포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2017년 3월 부산경찰청에 미제 사건 전담팀이 신설됐어요. 팀장으로 임명된 건 강력계 20년 경력의 이철민 경위였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증거보관실로 내려갔죠. 먼지 쌓인 박스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 미제 사건 기록들이었습니다. 이철민 경위는 하나씩 박스를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그중 2005년 사건 박스가 눈에 들어왔죠. 만덕동 연쇄유기 사건. 12년 전 사건이었습니다. 박스 안엔 당시 수사 기록과 증거물 목록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어요. 이철민 경위는 기록을 꼼꼼히 읽어내려갔죠. 두 피해자의 옷과 포대에서 검출된 모래 성분 분석 결과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낙동강 매립지 특유의 성분. 당시엔 이 단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017년 4월부터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작업은 당시 낙동강 매립 공사 관계자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12년이 지난 시점이라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건설사 여러 곳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일부 업체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료를 모았습니다. 석 달간의 작업 끝에 1차 후보군 명단이 완성됐어요. 총 2만 3천여 명. 북구, 강서구, 금정구까지 넓게 퍼져 있었죠. 이 중에 범인이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DNA 채취 작업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12년이 지나면서 일부는 사망했고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주소지를 옮긴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도 경찰은 한 명 한 명 찾아다녔죠. 2018년 한 해 동안 1,500명의 DNA를 채취했습니다. 일치자 없음. 2019년엔 1,800명을 추가로 조사했어요. 역시 일치자 없음. 2020년 상반기까지 총 4천여 명의 DNA를 채취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수사팀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혹시 범인이 명단에 없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미 사망한 건 아닐까? 그런 의문들이 떠올랐어요.
이철민 경위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8월 국과수에 2005년 증거물 재감정을 의뢰했어요. 당시 기술로는 검출하지 못했던 미세 흔적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국과수는 보관 중이던 결박근과 피해자 의복을 다시 정밀 분석했습니다. 최신 감정 기법을 동원했어요. 그해 11월 국과수로부터 연락이 왔죠. 결박근 섬유에서 미세한 피부 조직이 검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서 DNA를 추출했대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첫 번째 피해자 이수진 씨의 속옷 섬유에서도 동일한 DNA가 검출됐죠. 두 번째 피해자 최영미 씨의 옷에서도 같은 DNA가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확실한 증거가 나온 거예요. 두 사건이 동일범 소행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순간이었죠. 이철민 경위는 즉시 이 DNA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일치자 없음. 범인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전과가 없거나 DNA 채취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수사팀은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DNA는 확보했지만 주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2021년 초 수사팀은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사망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거예요. 2005년부터 2020년 사이 사망한 남성 중 만덕동, 화명동 일대 거주자 명단을 확보했죠. 총 60여 명이 추려졌습니다. 이들 중 유족을 찾아 DNA 채취 동의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작업이었죠. 유족들에게 과거 사건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했습니다. 일부는 거부했고 일부는 연락조차 닿지 않았어요. 2021년 한 해 동안 사망자 30명의 유족 DNA를 채취했습니다. 모두 불일치. 2022년 상반기엔 15명을 추가로 조사했어요. 역시 일치자가 없었죠. 수사는 다시 한번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북부경찰서 기록보관실에서 대대적인 정리 작업이 진행됐죠. 오래된 문서들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2005년 파일을 넘기다가 특이한 기록 하나를 발견했어요. 2005년 5월 23일자 현행범 체포 기록. 만덕동 인근 화명동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었죠. 가해자 이름은 최병석. 당시 47살 상가 건물 관리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상가 방문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 불출석으로 불기소 처리됐죠. 담당 직원은 이 기록을 재수사팀에 전달했습니다. 이철민 경위는 기록을 읽자마자 직감했어요. 최병석, 이 사람을 조사해야 한다고. 그는 즉시 최병석의 인적사항을 조회했죠. 2005년 10월 18일 사망. 두 번째 피해자 최영미 씨가 발견된 지 한 달 보름 뒤였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기록돼 있었어요. 최병석은 화명동 낡은 상가 건물 관리인으로 일했죠. 건물 지하관리실에서 혼자 생활했다고 합니다. 가족은 없었어요. 2022년 10월 수사팀은 당시 상가 주민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17년 전 일이라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몇은 최병석을 기억하고 있었죠. 한 주민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별로 없었고 여성들한테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고. 관리실로 여성들을 자주 불러들였대요. 수리문이나 민원 상담을 핑계로. 또 다른 주민은 최병석이 2005년 성범죄 사건 이후 주민들의 시선을 피했다고 했죠. 그 사건 때문에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그 상가에 계속 남아 있었대요. 점점 고립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최병석의 의료 기록 확인에 착수했어요. 생전 그가 다녔던 병원을 찾기 시작했죠. 혹시 DNA 검체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하지만 최병석은 이미 화장된 상태였습니다. 유골도 산골돼 채취가 불가능했어요. 유족도 없었죠. 남은 방법은 단 하나. 생전 의료 기록에서 혈액이나 조직 검체를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수사팀은 북구와 강서구, 양산 일대 병원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최병석이 생전 다녔을 만한 의료기관을 모두 찾아다녔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7년이 지난 시점이라 대부분의 병원에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법정 보관 기간이 지나 폐기된 경우가 많았죠. 일부 병원은 아예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발품을 팔았어요. 총 40곳의 병원과 의원을 방문했죠. 2023년 1월 중순, 화명동의 작은 내과의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이 은퇴한 뒤 폐업 준비 중이었대요. 의원 뒤편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보관함을 발견했다고 했죠. 이철민 경위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창고 한쪽 구석에 낡은 철제 보관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보관함을 열자 오래된 병리 검체 슬라이드들이 나왔어요. 2000년대 초반 환자들의 혈액 샘플이었습니다. 라벨이 붙어 있었죠. 이철민 경위는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슬라이드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최병석, 2004년 8월 15일. 찾았어요. 슬라이드는 노랗게 변색돼 있었지만 혈액 샘플은 남아 있었죠. 국과수에 긴급히 의뢰했습니다. 검체 상태가 좋지 않아 분석이 가능할지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만했죠. 2023년 2월 국과수는 첫 번째 분석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검체에서 DNA 추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만 일부 구간이 손상돼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죠. 수사팀은 기대와 긴장 속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3월 초 국과수는 재분석에 착수했어요. 최병석 슬라이드에서 추출한 DNA와 2005년 현장 증거물의 DNA를 대조하기 시작했죠. 결박근에서 나온 피부 조직 DNA, 이수진 씨 속옷에서 검출된 DNA, 최영미 씨 옷에서 나온 DNA, 이 세 가지와 최병석의 DNA를 비교했습니다. 3월 22일 1차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일부 구간에서 일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확정하기엔 아직 불충분했습니다. 국과수는 더 정밀한 분석을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수사팀은 조바심을 내며 기다렸죠. 4월 들어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덕동 골목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18년 전 그날도 이렇게 봄이었을까? 이철민 경위는 종종 그 골목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죠. 4월 18일 첫 번째 피해자 이수진 씨가 발견된 지 정확히 18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철민 경위는 그날 유족을 만났어요. 이수진 씨의 어머니 한순자 씨는 80이 넘은 나이였죠. 딸을 잃은 뒤 18년을 그 아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한순자 씨는 경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범인을 꼭 찾아달라고. 죽기 전에 누가 내 딸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다고 했죠. 이철민 경위는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5월 중순 국과수로부터 2차 분석 결과가 왔어요. DNA 일치도가 더 높아졌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법정에서 확정 증거로 쓰기엔 여전히 미흡했습니다. 국과수는 3차 재분석을 제안했어요. 최신 감정 기법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했죠. 수사팀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동의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2달간 3차 분석이 진행됐어요. 그 기간 동안 수사팀은 다른 방향으로도 조사를 이어갔죠. 최병석이 근무했던 화명동 상가 건물을 재방문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낡고 오래된 모습 그대로였죠. 현재 건물주를 찾아가 당시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건물주는 지하 설비실로 이어지는 비상 통로가 있다고 말했어요. 관리인만 아는 숨겨진 통로였죠. 외부에서는 출입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수사팀은 그 통로를 직접 확인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있었죠. 계단을 내려가니 어두운 설비실이 나왔습니다. 보일러와 전기시설이 있는 공간이었어요. 한쪽 구석엔 작은 방 하나가 있었죠. 최병석이 생활했던 관리실이었습니다. 방 안엔 낡은 침대와 책상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이철민 경위는 그 공간을 둘러보며 생각했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피해자들이 이곳에 왔던 걸까? 상가 기록부를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5년 4월 17일 이수진 씨가 이 상가를 방문한 기록이 있었어요. 당시 이수진 씨는 이 건물 3층에 있던 학원에 등록 상담을 하러 왔었죠.
그날 오후 5시에 방문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병석은 그날 관리실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두 번째 피해자 최영미 씨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2005년 9월 1일 건물 1층 부동산에 방문했었죠. 집을 알아보러 온 거였어요. 그날 오후 7시경 방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병석 역시 근무 중이었죠. 두 피해자 모두 사라지기 직전 이 상가를 방문했던 겁니다. 수사팀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어요. 최병석이 수리문이나 안내를 핑계로 피해자들을 지하로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비명을 질러도 들리지 않을 공간이었어요. 2023년 8월 10일 국과수로부터 최종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이철민 경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보고서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최병석 DNA와 현장 증거물 DNA는 동일함. 일치율 99.9%. 18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결박근에서 나온 피부 조직, 이수진 씨 속옷 섬유, 최영미 씨 옷에서 검출된 DNA. 모두 최병석의 것으로 확인됐어요. 더불어 추가 분석 결과도 있었죠. 피해자들의 옷과 포대에서 검출된 모래 성분을 최병석의 작업복에서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과수는 과거 보관 중이던 최병석 소지품에서 작업복 한 벌을 찾아냈었어요. 거기 묻어있던 모래를 분석한 결과 낙동강 매립지 모래와 완전히 일치했죠. 최병석은 2004년부터 2005년 초까지 매립 공사 현장에서 부업으로 일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범인은 최병석이 확실했죠. 2023년 8월 중순부터 수사팀은 최병석의 범행 방식을 정밀하게 복원하기 시작했어요. 18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철민 경위는 화명동 상가 건물을 다시 찾았습니다. 건물 구조를 세밀하게 살펴봤죠. 정면 출입구는 시장 골목과 연결돼 있었어요. 하지만 뒷면엔 또 다른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관리인 전용 통로였죠. 이 통로는 건물 뒤편 좁은 골목으로 바로 연결됐어요. 그 골목이 바로 피해자들이 발견됐던 만덕동 주택가 골목이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 최병석은 이 동선을 이용했던 거예요. 수사팀은 실제 거리를 측정했죠. 상가 뒷문에서 첫 번째 발견 지점까지 정확히 310m였습니다. 두 번째 발견 지점까지는 360m. 밤 시간이면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골목이었어요. 가로등도 몇 개 없었죠. 2005년 당시엔 CCTV가 단 한 대도 없던 구간이었습니다. 이철민 경위는 범행 재현을 준비했어요. 2023년 8월 23일 밤 10시 수사팀은 상가 건물에 모였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지하 설비실로 내려갔어요. 최병석이 생활했던 관리실 공간. 천장이 낮고 습기가 차 있었죠. 창문이 없어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수사팀은 이곳에서 범행이 일어났을 거라 추정했어요. 최병석은 피해자들을 수리문이나 민원 상담을 핑계로 이곳으로 유인했을 겁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렀죠. 그 다음엔 시신을 포대에 넣어 결박했을 거예요. 관리실엔 쌀포대와 노끈이 항상 비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 관리용품으로 사용하던 물품들이었죠. 범행 후 최병석은 뒷문 통로를 이용해 시신을 옮겼을 겁니다. 수사팀은 실제로 그 동선을 따라가 봤어요. 포대 무게를 감안해 성인 남성 한 명이 옮길 수 있는지 확인했죠. 결과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골목이 어두워 목격될 위험도 적었어요. 최병석은 5분 안에 시신을 유기하고 다시 상가로 돌아올 수 있었죠. 누구도 그의 행적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철민 경위는 당시 상가 주민들을 다시 만났어요. 2005년 4월과 9월 이상한 점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죠. 한 주민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4월 중순 어느 날 밤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뭔가 끌리는 듯한 소리였대요. 하지만 당시엔 그냥 관리 작업을 하는 줄 알았다고 했죠. 다른 주민은 9월 초 저녁에 최병석이 뒷문 쪽으로 나가는 걸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큰 봉지 같은 걸 들고 있었대요. 그것도 그냥 쓰레기 버리러 가는 줄 알았다고 했죠. 모든 증언이 수사팀의 추정과 맞아떨어졌어요.
이철민 경위는 최병석의 생전 기록을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2005년 5월 성범죄 현행범 체포 기록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당시 피해자는 상가 3층 학원에 상담을 왔던 여성이었죠. 최병석이 화장실 위치를 안내해준다며 지하로 데려갔다가 범행을 시도했던 겁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대요. 당시 조사 기록엔 최병석의 진술도 남아 있었습니다. 술을 마셔서 실수했다고 발뺌했죠. 하지만 피해자는 그가 술 냄새를 전혀 풍기지 않았다고 진술했어요. 계획적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최병석은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어요. 상가 내에서도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건물주는 그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가 저렴했고 다른 관리인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대요. 최병석은 그 상가에 계속 남아 있었죠. 점점 더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수사팀은 최병석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분석했죠. 최병석은 5월 사건 이후 자존감에 큰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주변의 경멸과 고립감이 그를 더 위험한 방향으로 몰아갔을 수 있대요. 첫 번째 범행은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 일어났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이 극에 달했을 시기였죠. 두 번째 범행은 5달 뒤. 첫 번째 범행 이후 경찰 수사가 진전이 없자 안전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범행 직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찰이 연쇄범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를 강화했죠. 최병석은 불안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 보름 뒤 그는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2005년 10월 18일 급성 심근경색. 상가 관리실에서 혼자 숨진 채 발견됐었죠. 당시 부검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지병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수사팀은 의문을 품었죠. 정말 자연사였을까? 아니면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걸까? 이철민 경위는 당시 상황을 더 조사했습니다. 최병석의 사망 직전 행적을 추적했어요. 상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10월 들어 최병석은 거의 관리실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했죠.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는 것 같았대요. 밤마다 관리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혼잣말 같은 소리였대요. 한 주민은 10월 중순 어느 날 저녁 최병석이 골목에서 서성이는 걸 봤다고 했어요. 만덕동 쪽 골목이었죠. 그는 멍하니 서 있었대요. 무언가를 응시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그는 죽었어요. 수사팀은 최병석이 범행 후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을 거라 결론 내렸죠. 두 번째 범행 이후 경찰 수사가 강화되면서 체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 이 모든 게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을 겁니다. 이철민 경위는 범행 방식 복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최병석이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시신을 어떻게 유기했는지 모든 과정이 명확하게 정리됐죠. 이제 남은 건 유족들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경찰청 회의실에 유족들이 모였어요. 첫 번째 피해자 이수진 씨의 어머니 한순자 씨와 오빠 이강훈 씨, 두 번째 피해자 최영미 씨의 남편 윤태섭 씨와 딸 윤지혜 씨. 18년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죠. 이철민 경위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철민 경위가 입을 열었죠. 범인을 찾았다고, 18년 만에 진실을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한순자 씨의 손이 떨렸어요. 범인이 누구냐고 물었죠. 이철민 경위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명동 상가 건물 관리인 최병석. 2005년 10월에 이미 사망한 인물이라고 했어요. 유족들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죠. 범인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이미 죽었다는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을 겁니다. 이철민 경위는 수사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17년간 보관돼 있던 혈액 슬라이드를 찾아낸 이야기, DNA 감정을 3차례나 진행한 과정, 현장 증거물과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결과, 모래 성분, 결박근, 포대 모든 게 최병석과 연결됐다는 사실.
한순자 씨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죠. 18년 동안 누가 내 딸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랐던 세월. 그 긴 시간이 한순자 씨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강훈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왜 그랬냐고 물었죠. 우리 동생이 뭘 잘못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철민 경위는 최병석의 범행 동기에 대해 설명했어요. 2005년 5월 성범죄로 체포된 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일, 고립되고 소외되면서 쌓인 분노와 좌절감, 그게 범행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변명이 될 순 없었습니다. 윤태섭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18년 전 그날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던 순간, 그날부터 그의 삶은 멈춰 있었습니다. 딸 윤지혜 씨는 당시 12살이었어요. 지금은 30살이 됐죠. 엄마 없이 자란 18년의 세월.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엄마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상상했대요. 이제 그 이름을 알게 됐지만 얼굴은 볼 수 없었죠. 윤지혜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우리 엄마를 그렇게 한 거냐고.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울먹였어요. 이철민 경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고만 말했죠. 더 빨리 찾지 못해 미안하다고. 한순자 씨는 보고서를 달라고 했어요. 수사 결과가 담긴 문서를 직접 보고 싶다고 했죠. 이철민 경위는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한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DNA 감정 결과, 범행 방식 분석, 현장 재구성 보고서.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내려갔죠. 눈물이 보고서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강훈 씨는 최병석이 어떻게 죽었는지 물었어요. 이철민 경위는 2005년 10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죠. 범행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훈 씨는 비웃듯 말했어요. 그렇게 편하게 죽었냐고. 우리 동생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죽었냐고 했죠. 분노와 허무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어요. 한참 뒤 윤태섭 씨가 입을 열었죠. 고맙다고 했습니다. 18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고. 이제 아내한테 가서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누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제 알게 됐다고. 그 말에 이철민 경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23년 9월 12일 부산경찰청은 공식 브리핑을 열었어요. 2005년 만덕동 연쇄 유기 사건의 범인이 최병석으로 특정됐다고 발표했죠. DNA 감정 결과와 물적 증거를 토대로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어요. 언론은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죠. 18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부산 지역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한순자 씨와 윤태섭 씨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어요. 더 이상 언론 앞에 서고 싶지 않다고 했죠. 조용히 딸과 아내를 추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9월 18일 이수진 씨가 발견된 골목에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어요. 유족들과 수사팀이 함께 참석했죠. 한순자 씨는 추모비 앞에 꽃을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이제 알았다고. 네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엄마가 이제 안다고 했어요. 9월 22일엔 최영미 씨를 위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지혜 씨가 엄마 사진을 들고 골목에 섰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범인이 누군지 알았어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이철민 경위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 한편이 먹먹했죠. 사건은 해결됐지만 유족들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그 세월 동안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죠. 수사팀은 사건 종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철민 경위는 이렇게 적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기록은 남는다. 그 기록이 결국 진실을 드러낸다. 비록 범인을 법정에 세울 순 없었지만 진실만큼은 밝혀냈다.
이것이 우리가 유족들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위로다. 보고서는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보관실에 영구 보존됐어요. 최병석이라는 이름은 그 기록 속에 영원히 남게 됐죠. 범인으로서 18년 만에 밝혀진 이름으로 2023년 10월 수사팀은 사건 종결 후에도 추가 조사를 이어갔어요. 최병석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죠. 그는 정말 2건의 범행만 저질렀을까? 이철민 경위는 그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최병석의 과거 행적을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는 1958년생으로 경남 김해 출신이었죠. 가족관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는 일찍 사망했고 형제도 없었대요. 20살 때부터 부산 일대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했죠. 1990년대 후반부터 화명동 상가 건물 관리인으로 정착했어요. 그때부터 지하관리실에서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최병석이 근무했던 다른 장소들도 조사했어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그는 북구 구포동의 한 상가에서 일했었죠. 당시 건물주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건물주는 최병석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긴 했지만 말이 없고 사람들을 피하는 성향이었다고 했죠. 여성들한테 유난히 관심이 많았대요. 하지만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1998년 여름 갑자기 그만뒀다고 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죠. 수사팀은 1998년 당시 구포동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뒤졌습니다. 혹시 최병석과 연관된 사건이 있을지 몰랐어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던 중 한 사건이 눈에 들어왔죠. 1998년 6월 구포동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됐다가 사흘 뒤 인근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당시 미제로 남았던 사건이었어요. 수사팀은 당시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피해자는 목졸림으로 사망했고 시신엔 결박 흔적이 있었대요. 2005년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었죠. 하지만 당시 증거물은 대부분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DNA 감정을 할 수 없었어요. 확실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죠. 그래도 의심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철민 경위는 국과수에 문의했어요. 혹시 1998년 사건의 증거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국과수는 확인 후 회신을 보내왔죠. 보관 기한이 지나 모두 폐기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조사할 방법이 없었어요. 수사팀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2005년 5월 최병석이 체포됐던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18년이 지났지만 혹시 연락이 닿을지 몰랐죠. 당시 기록에 남아있던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수소문했습니다. 한 달 넘게 찾아다닌 끝에 연락처를 확보했어요. 피해자 정은경 씨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었죠. 이철민 경위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은경 씨는 처음엔 경계했어요. 18년 전 일을 왜 지금 묻는지 의아해했죠. 이철민 경위는 최병석이 연쇄살인범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은경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말했죠. 그때 제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저도 죽었을 거라고. 그 생각에 지금도 식은땀이 난다고 했습니다. 정은경 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렸어요. 2005년 5월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화명동 상가 3층 학원에 영어 수강 상담을 하러 갔었죠.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관리인이 다가왔대요.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친절하게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하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대요. 어둡고 습했죠. 관리인의 눈빛이 변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팔을 잡았대요. 정은경 씨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질렀죠. 관리인은 당황하며 손을 놨습니다. 정은경 씨는 그 틈을 타 계단으로 달려갔어요. 위층으로 올라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왔죠. 그리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열리지 않았어요. 정은경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왜 출석하지 않았냐고 이철민 경위가 물었습니다. 정은경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당시 26살이었고 막 취직한 상태였대요.
그 일로 회사에 소문이 날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변호사가 합의를 종용했대요.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리될 거라고 했죠. 정은경 씨는 그냥 잊고 싶었다고 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대요. 그래서 출석하지 않았죠. 이철민 경위는 말했습니다. 그 선택을 후회하지 말라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만약 그때 재판이 진행됐다면 어땠을까요? 최병석이 처벌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한 달 뒤 이수진 씨는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5달 뒤 최영미 씨도 살아있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정은경 씨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 잘못인가요? 제가 법정에 갔어야 했나요? 그랬다면 그분들이 안 죽었을까요? 이철민 경위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아니라고. 당신 잘못이 절대 아니라고. 잘못은 오직 최병석 한 사람에게만 있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 이철민 경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만약이라는 가정은 의미가 없었죠.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최병석의 관리실을 다시 한번 정밀 수색했어요. 2023년 11월 초 지하 설비실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실 벽장을 뜯어보니 낡은 상자 하나가 나왔죠. 상자 안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들어있었어요. 2005년 4월과 9월 사건을 보도한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최병석은 자신의 범행을 보도한 기사를 모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기사 여백엔 손으로 쓴 메모도 있었죠. 알아보기 힘든 글씨였지만 몇 개 단어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 용서, 지옥. 그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최병석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어떤 후회도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순 없었어요. 상자 밑바닥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최병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사진이었죠. 옆엔 부모로 보이는 부부가 서 있었어요. 모두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철민 경위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살인자가 됐을까?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걸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최병석의 일기장도 발견했어요.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록이 있었죠.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5월 이후 내용이 달라졌어요. 점점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글씨로 변했습니다.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쓴 페이지도 있었어요. 나는 괴물이다. 나는 괴물이다. 나는 괴물이다.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운 문장이었죠. 마지막 일기는 2005년 10월 15일자였습니다. 죽기 사흘 전이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 짧은 한 줄만 적혀 있었죠. 이철민 경위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최병석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스스로를 파괴했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이미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뒤였습니다. 수사팀은 발견한 모든 증거물을 증거보관실에 제출했어요. 사건 기록에 추가됐죠. 최병석이라는 인물의 마지막 흔적들. 그것들은 이제 영원히 기록 속에 남게 됐습니다. 2024년 1월 부산경찰청은 최종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18년간의 미제 사건이 마침내 종결되는 순간이었죠. 이철민 경위는 보고서를 쓰면서 다시 한번 모든 기록을 되짚어봤습니다. 2005년 4월 18일 첫 번째 피해자 이수진 씨가 발견된 날. 그날부터 시작된 긴 여정이었어요. 수많은 경찰관들이 이 사건에 매달렸죠. 하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단서가 부족했고 기술도 한계가 있었어요. 2005년 당시엔 DNA 분석 기술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었죠. 미세한 조직에서 DNA를 추출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CCTV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어요. 범인은 그 틈을 노렸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기록은 남았죠. 증거물은 보관됐고 문서는 쌓였습니다. 그 기록들이 결국 진실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철민 경위는 보고서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17년 전 채취한 증거물이 첨단 기술로 재분석되면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단 하나 남아있던 혈액 슬라이드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만약 그 슬라이드마저 폐기됐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 것이다. 보고서 작성 중 국과수로부터 추가 연락이 왔어요. 최병석의 DNA를 북구 일대 다른 미제 사건들과 대조해봤다는 내용이었죠. 결과는 모두 불일치였습니다. 적어도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는 사건들에선 최병석과 연결되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1998년 구포동 사건처럼 증거물이 폐기된 경우엔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이철민 경위는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최병석이 정말 두 건만 저질렀을까? 아니면 더 있었던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어요. 2024년 2월 초 수사팀은 마지막으로 사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만덕동 골목, 18년 전 두 피해자가 발견됐던 그곳. 골목은 예전보다 밝아져 있었어요. 가로등이 더 설치됐고 CCTV도 여러 대 보였죠. 하지만 골목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이철민 경위는 첫 번째 발견 지점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18년 전 이곳에 쌀포대가 놓여 있었죠. 그 안엔 28살 여성의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동생이었던 사람. 꿈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을 사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50m 떨어진 곳엔 두 번째 발견 지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45살 여성,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던 사람. 그녀 역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철민 경위는 고개를 숙였어요. 늦어서 미안하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18년이나 걸려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찾았다고. 범인이 누군지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죠. 이철민 경위는 옷깃을 여미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화명동 상가 건물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하지만 이젠 관리인이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관리회사에 위탁했대요. 지하관리실은 창고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최병석이 살았던 흔적은 모두 지워졌어요. 이철민 경위는 지하로 내려가 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죠. 모든 조사는 끝났어요. 2024년 3월 5일 최종 수사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총 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어요. 사건 발생부터 범인 특정까지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죠. 부산경찰청장은 보고서를 검토한 뒤 수사팀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실엔 이철민 경위를 비롯해 팀원 전원이 모였어요. 경찰청장이 말했죠. 수고했다고. 18년 묵은 사건을 해결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철민 경위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범인을 찾긴 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었죠. 법정에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정의를 돌려줄 수 없었어요. 그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경찰청장은 이 사건을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어요. 미제 사건 수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례가 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증거물 보관의 중요성도 강조할 거라고 했습니다. 17년 전 혈액 슬라이드가 버려지지 않았기에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앞으로는 증거물 보관 기준을 더 엄격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2024년 4월 18일 첫 번째 피해자가 발견된 지 정확히 19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철민 경위는 혼자 만덕동 골목을 찾았어요. 손에는 하얀 국화 2송이를 들고 있었죠. 첫 번째 발견 지점에 국화 1송이를 놓았습니다. 두 번째 지점에도 1송이를 놓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념했어요. 주변을 지나가던 주민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이철민 경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이철민 경위는 천천히 자리를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철민 경위는 팀원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어요. 2년 가까이 함께 이 사건을 파헤쳤던 사람들이었죠.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뿌듯함도 있었어요. 한 팀원이 말했죠. 우리가 한 일이 의미 있는 거 맞죠? 이철민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우리가 진실을 밝혀냈다고. 비록 범인을 법정에 세우진 못했지만
적어도 유족들은 누가 범인인지 알게 됐다고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다른 팀원이 물었습니다. 경위님은 이 사건에서 뭘 배웠냐고. 이철민 경위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증거 하나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거라고 했죠. 17년 전 혈액 슬라이드를 버리지 않았던 의사. 그 사람 덕분에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만약 그 슬라이드가 없었다면 최병석은 영원히 이름 없는 범인으로 남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팀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술잔을 기울이며 그들은 각자 생각에 잠겼죠. 2024년 5월 부산경찰청은 이 사건을 공식 종결했습니다. 공소권 없음. 범인 사망으로 인한 불가피한 종결이었어요. 하지만 기록은 완벽하게 남았습니다. 최병석이라는 이름. 그가 저지른 범죄. 그가 남긴 흔적들. 모두 영구 보존되었었죠. 이철민 경위는 마지막으로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한순자 씨와 윤태섭 씨에게 최종 보고서 사본을 전달했어요. 두 사람 모두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한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냐고. 이철민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끝났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밝혀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알아냈다고. 이제 더 이상 조사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순자 씨는 보고서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고맙다고 했죠. 19년 만에 진실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윤태섭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아내 산소에 가서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누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제 안다고. 그 사람은 벌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름은 남았다고 말해주겠다고 했어요. 이철민 경위는 두 사람을 배웅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편히 지내시라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죠. 2024년 9월 만덕동 골목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죠. 두 피해자를 추모하는 작은 표지석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협조했어요. 10월 초 표지석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유족들과 주민들, 그리고 수사팀이 참석했어요. 표지석엔 간단한 문구만 새겨졌죠. 2005년 이곳에서 두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한순자 씨는 표지석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딸 이수진 씨의 사진을 꺼내 표지석 옆에 놓았죠. 윤지혜 씨도 엄마 최영미 씨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진은 표지석 양옆에 나란히 놓였어요. 주민들은 조용히 헌화했습니다. 국화와 장미가 표지석 주변을 가득 채웠죠. 이철민 경위도 꽃을 놓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막식이 끝난 뒤 이철민 경위는 화명동 상가 건물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어요.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1층엔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카페와 편의점, 작은 서점. 건물 분위기가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이철민 경위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내려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죠. 그곳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병석의 흔적은 모두 지워졌어요. 관리실도 창고로 개조됐죠. 그가 살았던 공간은 이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철민 경위는 건물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죠. 이 사건을 시작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봄 먼지 쌓인 박스를 열었던 날부터 긴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매달렸죠. 경찰, 국과수 감정관, 프로파일러, 그리고 유족들. 모두가 진실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결국 찾아냈어요. 19년 만에 이철민 경위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 사무실. 이철민 경위는 새로운 사건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2008년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이었죠. 16년째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 또 다른 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팀원 한 명이 물었어요. 이번엔 얼마나 걸릴까요?
이철민 경위는 씁쓸하게 웃었죠. 모른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답을 찾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만덕동 사건처럼. 그해 겨울, 한순자 씨는 딸의 산소를 찾았어요. 산소 앞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했죠. 수진아, 엄마가 이제 알았다.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 누가 그랬는지. 그 사람 이름은 최병석이야. 그 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기록엔 영원히 범인으로 남았어. 네가 당한 일을 세상이 알게 됐다. 이제 편히 쉬렴. 엄마가 늘 내 곁에 있을게. 한순자 씨는 산소 옆에 국화를 심었습니다. 내년 봄이면 꽃이 필 거예요. 윤태섭 씨도 아내의 산소를 찾았죠. 딸 윤지혜 씨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산소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윤태섭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19년 걸렸지만 결국 알아냈어. 당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은 벌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름은 남았어. 최병석. 우리 딸도 이제 알았어. 윤지혜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19년 동안 궁금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나니 더 슬퍼져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었고요. 그저 엄마가 그 골목을 지나갔다는 것만으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들이 흔들렸죠. 2025년 봄, 부산경찰청은 미제 사건 해결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 만덕동 사건이 실렸어요. 사례 제목은 이랬죠. 시간이 지나도 기록은 남는다. 17년 전 증거물이 범인을 밝혀낸 사건. 사례집은 전국 경찰서에 배포됐습니다. 많은 경찰관들이 이 사건을 공부했어요. 증거물 보관의 중요성, 끈기 있는 수사의 필요성, 과학 수사 기술의 발전, 모두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었죠. 어느 지방 경찰서의 젊은 형사가 사례집을 읽고 감명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관할 지역의 오래된 미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대요. 10년 전 사건이었죠. 혹시 모른다고. 다시 조사하면 뭔가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만덕동 사건처럼. 이철민 경위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뿌듯했죠. 우리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니.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4월 18일, 사건 발생 20주년. 만덕동 골목 표지석 앞엔 많은 꽃이 놓여 있었어요. 주민들이 아침부터 헌화하러 왔었죠. 이젠 이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이 멈춰 섭니다. 표지석을 읽고 잠시 묵념하고 가요. 20년 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이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 그들은 기억합니다. 화명동 상가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건물에서 최병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건물주도 바뀌었고 상가 주민들도 대부분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최병석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다만 경찰 기록 속에만 그의 이름이 남아있죠. 범인으로서, 살인자로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기록으로. 이철민 경위는 가끔 만덕동 골목을 지나갑니다. 표지석 앞에 서서 잠시 묵념하고 가요. 그때마다 생각해요. 우리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다고. 비록 범인을 법정에 세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진실을 밝혀냈다고. 유족들에게 답을 줬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골목엔 이제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습니다. CCTV도 여러 대 설치돼 있어요. 20년 전보다 훨씬 안전한 골목이 됐죠. 하지만 그 안전은 두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수진 씨와 최영미 씨. 그들이 없었다면 이 골목은 여전히 어둡고 위험했을지 몰라요. 그들의 죽음이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북구청은 2025년 여름부터 관내 모든 골목에 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어요. 만덕동 사건을 교훈 삼아서였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산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은 지금도 오래된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철민 경위를 비롯한 팀원들은 오늘도 먼지 쌓인 박스를 열어요. 그 안에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시간이 지나도 기록은 남습니다. 증거물은 보관되고 문서는 쌓이죠. 언젠가 그 기록들이 다시 빛을 볼 겁니다.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시각으로. 그리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늦더라도, 아주 오래 걸리더라도. 만덕동 골목 표지석 앞에 오늘도 누군가 꽃을 놓고 갑니다. 이름 모를 시민. 그는 잠시 묵념하고 천천히 자리를 떠나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흔들죠. 20년이 지난 지금도 두 사람은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인 사람의 이름도. 최병석. 그 이름은 영원히 기록 속에 남았습니다. 범인으로서 봉인된 사건 파일 속에. 시간은 흐르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20년 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제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남겨야 합니다.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실은 늘 가까이에 있지만 언제나 그 끝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잊힌 기록 속에서 당신은 어떤 진실을 보셨나요? 오늘의 사건 노트, 마음에 남으셨나요? 봉인된 사건 노트는 멈추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열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 사건 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